제1부 내 지갑을 털어가는 보이지 않는 도둑, 인플레이션의 민낯. 안녕?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부의 기술을 낱낱이 전수하는 너희들의 영원한 경제 멘토, 부술이야. 다들 이런 상상 한 번쯤 해본 적 있지?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마구 찍어서 팍팍 나눠주면 세상에 가난도 없어지고 모두가 부자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경제는 그렇게 만만하게 돌아가지 않아. 오히려 돈을 마구 찍어낼수록 그 돈의 가치는 곤두박질치고 물건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되거든. 일부에서는 돈을 무분별하게 찍어낸 국가들이 어떤 참혹한 결말을 맞이했는지 바로 인플레이션의 무서운 진실을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줄게. 자, 집중해.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야. 아주 쉬운 빵집 예시를 들어볼까? 한 마을에 빵이 딱 5개 있고 5명의 사람이 각각 5달러씩 가지고 있어. 그럼 빵 한 덩어리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5달러가 되겠지? 이 상황에선 모두가 행복하게 5달러를 내고 빵을 하나씩 살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짠 하고 나타나서 모든 사람에게 5달러씩을 보너스로 더 나눠준 거야. 사람들은 갑자기 10달러가 생겼으니 부자가 된 기분이 들겠지? 사람들은 이제 돈이 넉넉하니 나 빵 2개 먹을래? 라고 생각하게 돼.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 사람들 손에 돈은 2배로 늘어났지만 빵집의 빵 개수는 여전히 5개뿐이라는 사실이야. 빵집 주인은 바보가 아니야. 어라? 다들 돈이 많아져서 서로 빵을 사려고 경쟁하네? 그럼 가격을 10달러로 올려도 다 팔리겠군 하고 가격을 훌쩍 올려버리지. 결국 어떻게 됐을까? 내 주머니에 돈은 2배가 되었지만 실제로 살 수 있는 빵은 여전히 한 덩어리뿐이야. 이게 바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의 진짜 본질이야. 그럼 빵값을 올린 빵집 주인은 진짜 부자가 됐을까? 천만에. 빵집 주인이 빵을 더 만들고 싶어도 밀가루가 부족해져. 밀은 밭에서 자라는데 밭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잖아. 빵집 주인들이 서로 밀가루를 차지하려고 경쟁하니까 밀가루 가격이 폭등하고 밀 농부들도 돈을 많이 버니까 비료를 더 사려고 해서 비료 가격도 오르게 되지. 결국 밀가루 값도 오르고 비료 값도 오르니까 빵집 주인은 빵 가격을 또 올려야 하는 끔찍한 악순환이 경제 전체로 퍼져나가는 거야. 명심해. 진짜 중요한 건 종잇돈의 양이 아니라 실제로 생산되는 물건과 서비스의 양이라는 걸. 에이, 설마 정부가 바보도 아니고 물가가 그렇게 오를 때까지 돈을 막 찍어내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역사 속에는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나라들이 수두룩해. 먼저 1920년대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으로 가보자.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승전국들에게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을 갚아야 했어. 경제는 이미 파탄났고 정부 금고는 텅 비어 있었지. 절박해진 독일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돈 복사기를 돌리는 거였어. 처음엔 돈을 찍어서 빚도 갚고 월급도 주니 괜찮아 보였지만 곧 물가가 통제 불능으로 뛰기 시작했어. 1923년 1월에 250마르크였던 빵 한 덩어리가 11월에는 무려 2천억 마르크가 돼버렸지. 상상이 가? 가격이 몇 시간마다 2배로 뛰어서 아침에 100마르크였던 빵이 저녁이면 400마르크가 되는 시기였어. 그래서 당시 독일 사람들은 월급을 받자마자 식료품 가게로 미친 듯이 달려가야 했어. 조금만 늦어도 그 돈이 휴지 조각이 되니까. 오죽하면 석탄을 돈 주고 사는 것보다 그냥 지폐 다발을 난로에 불쏘시개로 태우는 게 훨씬 싸게 먹혔을 정도였어. 평생 모은 저축이 하루아침에 증발하고 중산층이 몰락한 이 끔찍한 경제 혼란 속에서 사람들의 절망을 먹고 자라난 최악의 정치 세력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역사의 흐름마저 끔찍하게 바꿔버린 거야. 두 번째 사례는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야. 원래 짐바브웨는 아프리카의 곡창지대라고 불릴 만큼 농업이 발달한 나라였어. 그런데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이 백인 지도들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아 흑인들에게 나눠주는 무리한 토지개혁을 단행해버리지. 문제는 땅을 받은 사람들에게 농사 기술이 없다는 거야. 결국 식량 생산량이 바닥을 치고 경제는 추락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 부패한 정부는 세금이 안 거치니까 또다시 손쉬운 방법인 돈 찍어내기를 선택해. 2008년 짐바브웨의 공식 인플레이션율이 무려 89.7%라는 사실상 측정도 불가능한 미친 수치를 기록하게 돼. 정부는 계속 0을 붙여서 100억 달러, 500억 달러 지폐를 만들다가 마침내 100조 달러짜리 지폐까지 발행했단다. 그런데 100조 달러 지폐로 살 수 있었던 게 겨우 달걀 3개였단다. 가방에 돈을 가득 채워가도 빵 하나를 살 수 없으니 거리에 사람들이 돈을 버려도 아무도 죽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지.
결국 2009년에 짐바브웨는 자기 나라 화폐를 공식적으로 포기하는 굴욕을 맞이하게 돼. 세 번째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베네수엘라 사태야. 베네수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은 석유가 땅에 묻혀 있는 이론상으론 세계 최고 부자가 돼야 할 나라야. 우고 차베스 대통령 시절 유가가 비쌀 때는 넘쳐나는 오일머니로 휘발유를 물보다 싸게 풀고 의료와 교육을 무료로 뿌리는 등 엄청난 사회주의 무상복지를 펼쳤어. 하지만 이 모든 건 비싼 석유 가격에만 기댄 신기루였어. 정부가 주요 산업을 강제로 국유화하고 가격을 통제해버리니까 기업들은 이윤을 낼 수 없어서 공장 문을 닫아버렸지. 그러다 2014년에 국제 유가가 반토막 폭락하자 정부 금고가 순식간에 바닥나버린 거야. 복지를 끊으면 폭동이 일어날 테니 베네수엘라 정부도 결국 돈 복사기를 미친 듯이 돌렸어. 그 결과 2008년 물가 상승률이 130만 %를 넘어섰고 한때 남미 최고의 부자 나라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며 밥을 찾는 신세가 되었어. 종잇돈의 가치가 폭락해서 지폐로 종이접기를 해 지갑이나 가방을 만들어 파는 게 물건을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을 정도였지. 수백만 명의 국민이 살기 위해 나라를 탈출하는 난민이 되었단다. 이쯤 되면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몰라. 그럼 국민들 주지 말고 그냥 돈을 몰래 찍어서 다른 나라에 진 빚만 슬쩍 갚으면 안 될까? 안타깝게도 그것도 절대 안 통해. 현대 경제에서는 한 나라가 얼마나 돈을 찍어내는지 지표와 시장을 통해서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알아차리거든. 외국 채권자들이 가치 폭락하는 장난감 같은 종잇돈으로 빚을 갚겠다는 걸 받아주겠어? 결국 국제무역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버리고 나라는 더 가난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야. 자, 결론을 낼게. 빈곤과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진짜 방법은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야. 교육에 투자해서 숙련된 사람을 기르고 인프라를 건설해서 기업들이 좋은 물건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내게 돕는 것. 즉, 돈의 양이 아니라 실제로 생산되는 물건의 양, 즉 실제 가치를 늘려야만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으며 부가 창출되는 거야. 명심해, 진짜 부는 인쇄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것. 이걸 깨닫지 못하고 손쉬운 꼼수에만 의존하다가는 어떤 나라도 파멸을 피할 수 없어. 어때? 우리가 매일 쓰는 돈과 물가의 관계,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의 진짜 얼굴을 이제 확실히 알겠지? 다음 2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정반대, 물가가 떨어지는데 왜 모두가 실업자가 되고 대공황 지옥이 시작되는지, 디플레이션의 소름 돋는 공포에 대해 아주 시원하게 부숴줄게. 안녕? 1부에서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을 잘 봤지? 그런데 오늘은 그 반대야. 물가가 떨어지면 우린 무조건 행복할까? 당신이 편의점에서 라면 한 봉지를 1,500원에 샀는데 3개월 뒤 똑같은 라면이 1,200원에 팔리고 있어. 물가가 내려가니까 무조건 좋은 일 같지? 하지만 그 3개월 사이 당신의 월급은 2% 깎였고 회사 동료 절반이 해고됐다면 어떨까? 이게 바로 물가가 하락하면서 시작되는 지옥, 디플레이션이 만들어내는 끔찍한 현실이야. 먼저 헷갈리면 안 되는 개념부터 짚고 가자. 경제 뉴스에 가끔 나오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 이건 물가 상승률이 5%였다가 3%로 떨어지는 것처럼 여전히 물가는 오르지만 그 오르는 속도가 느려지는 걸 의미해. 이건 디플레이션이 아니야. 진짜 디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이 완전히 마이너스 영역으로 들어가서 가격 자체가 뚝뚝 떨어지는 걸 말해. 작년에 짜장면 한 그릇이 7,000원이었는데 올해는 6,500원이 되는 시기지. 이렇게 되면 예전엔 10,000원으로 커피 2잔만 살 수 있었는데 이젠 커피 2잔에 샌드위치까지 살 수 있게 될 정도로 돈의 구매력이 올라가게 돼. 그럼 도대체 왜 멀쩡하던 물건 가격이 떨어지는 걸까? 첫 번째 원인은 경제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 자체가 줄어드는 거야. 2008년 금융위기 때 은행들이 파산하고 사람들이 빚을 못 갚자 은행들은 겁을 먹고 대출을 완전히 중단해버렸어. 돈을 못 빌리니 시중에서 돈이 싹 빠져나가고 소비가 얼어붙은 거지. 두 번째 원인은 수요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야. 네가 케이크 가게를 하는데 평소 하루 20개 팔리던 케이크가 10개도 안 팔리기 시작해. 재고가 썩어가니 어떡해? 당연히 가격을 내려서라도 팔아야지. 세 번째는 공급 과잉 문제야. 케이크 가게들이 안 팔리니까 밀가루 주문을 반으로 줄였는데 밀가루 공장은 눈치채지 못하고 예전만큼 계속 밀가루를 찍어내고 있었어. 결국 공장 창고에 밀가루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공장도 밀가루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며 시장 전체의 가격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물건값이 싸지면 내 월급으로 더 많이 살 수 있으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절대 아니야.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야. 스마트폰 공장 직원의 이야기로 이 공포를 설명해 줄게.
디플레이션 전에는 공장에서 스마트폰 한 대를 80만 원에 팔았어. 그런데 디플레이션이 시작되면서 회사는 가격을 75만 원, 70만 원, 60만 원까지 깎아내렸지. 그럼 사람들은 싼 맛의 스마트폰을 살까? 아니, 소비자들은 지금 사면 바보지, 더 기다리면 가격이 더 싸질 텐데라는 무서운 기대 심리를 품고 아무도 지갑을 열지 않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같은 부품 가격도 같이 떨어지긴 하지만 공장 입장에서 전기세, 공장 임대료, 직원 월급 같은 고정 비용은 깎을 수가 없어. 결국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힌 사장님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원을 해고하고 남은 직원의 월급을 30%나 깎아버리게 돼. 월 300만 원 받던 네 월급이 하루아침에 210만 원이 되는 거지. 진짜 끔찍한 공포는 여기서부터야. 이걸 경제학에서는 나선형 디플레이션이라고 불러. 물가 하락이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고 임금이 깎인 사람들은 돈을 안 쓰니 실업이 더 증가하고 실업이 늘어니 소비는 또 감소해서 물가가 다시 떨어지는 악순환이 무한 반복되는 상태야. 실업률이 20%, 30%까지 치솟고 거리엔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넘치는데 일자리는 멸종해버리지. 모든 물건이 엄청 싸지만 그 싼 물건을 살 돈조차 그 누구에게도 없는 완전한 마비 상태.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이 바로 이 지옥이었어. 그럼 이렇게 무서운 병을 어떻게 치료할까? 정부와 중앙은행이 응급실 의사처럼 나서야 해. 우선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통해 경제에 돈을 때려 넣어. 첫째, 금리를 확 낮춰버려. 금리가 5%에서 1%로 떨어지면 5천만 원 대출 이자가 2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훅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빚을 내서라도 돈을 쓰기 시작하거든. 둘째, 시중은행들의 국채를 중앙은행이 사주면서 은행에 현금을 밀어넣는 공개시장 조작을 해. 셋째, 이래도 안 되면 최후의 수단인 양적 완화를 꺼내들어. 아예 새로운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서 수천억, 수조 원 단위로 정부나 기업의 채권을 사들이며 인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극약 처방이지.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재정정책으로 싸워. 사람들이 내는 소득세를 깎아주어 손에 쥐는 돈을 늘려주거나 도로를 깔고 다리를 짓는 거대한 공공사업에 수천억 원을 쏟아부어서 강제로 일자리와 월급을 창출해내는 거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팁. 만약 디플레이션 괴물이 닥쳐오면 우리 개인은 어떻게 자산을 지켜야 할까? 첫째, 무조건 빚을 갚아라. 디플레이션 때에는 물가가 20% 떨어지면 반대로 돈의 가치가 그만큼 수직 상승해.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빌렸다면 그 빚의 실질적인 무게가 6천만 원으로 불어나는 셈이야. 게다가 내 월급은 깎이고 있는데 빚의 가치는 오르니 빚부터 빨리 없애야 해. 둘째, 주식을 팔고 안전한 채권으로 도망쳐라. 기업들이 망하고 주가가 반토막 나는 시기에는 정부 국채나 우량기업의 회사채가 최고야. 수익률이 대박이진 않지만 원금을 지키면서 고정 이자를 주니까 방어용으로 딱이지. 셋째, 현금이 왕이다.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현금을 쥐고 가만히 숨만 쉬어도 돈의 가치가 올라가 한 달 전에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걸 이젠 110만 원어치나 살 수 있게 되거든. 오히려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 현금 부자들은 웃게 돼. 자, 어때? 라면값이 떨어진다고 좋아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 이제 뼈저리게 느꼈지?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보다 자주 오지는 않지만 한 번 빠지면 늪처럼 헤어나오기 힘든 무시무시한 경제 질병이야. 경제 흐름을 잃지 못하면 내 직장과 소득을 속수무책으로 잃게 돼. 반대로 이 원리를 알면 남들이 패닉에 빠져서 부동산과 주식을 던질 때 모아둔 현금으로 싼 값의 자산을 쓸어 담는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도 있어. 오늘 배운 디플레이션의 공토 절대 잊지 마. 다음 3부에서는 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쥐락펴락해 세계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절대 권력, 세계 경제 대통령 미국 연준과 금리의 비밀을 아주 시원하게 부숴줄 테니까 채널 고정하고 기다려. 먼저 가장 기초적인 질문부터 던져볼게. 금리란 도대체 뭘까? 아주 쉽게 말해서 금리란 돈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퍼센트로 나타낸 거야. 우리가 렌터카를 빌릴 때 렌트비를 내는 것처럼 이자는 돈을 빌릴 때 내야 할 사용료를 말하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연 10% 금리로 빌린다면 1년 후에 원금 100만 원에 이자 10만 원을 더해서 총 11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원리야. 금리도 결국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철저히 따라. 경제가 좋아지면 공장을 짓고 사업을 확장하려고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많아지므로 자연스럽게 금리가 오르게 돼. 반대로 경제가 나빠지면 사람들이 돈을 빌리려 하지 않고 소비가 줄기 때문에 금리가 내리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은행마다 자기들 마음대로 금리를 정해서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될까? 경제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지겠지? 그래서 한 나라의 정부나 중앙은행은 자국의 안정적인 경제를 위해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만드는데 이것을 기준금리라고 불러.
우리나라의 돈 흐름을 관리하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보고 이 기준금리를 결정해. 이 기준금리 하나가 바뀌면 파도처럼 경제 전체에 엄청난 연쇄 반응이 일어나. 기준금리가 변하면 가장 먼저 은행들끼리 돈을 빌리는 초단기 시장금리인 콜금리가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는 만기가 짧은 단기 금융시장금리, 나중에는 만기가 넉넉한 장기 금융시장금리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게 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이 실제로 자주 이용하는 예금이자와 대출금리도 싹 다 바뀌게 되면서 환율과 물가 등 실물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는 거지. 자, 그럼 우리나라 한국은행처럼 미국에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있겠지? 그곳이 바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벌벌 떨며 바라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줄여서 연준이야. 미국 달러는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기축통화기 때문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해. 미국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 나와서 금리 결정을 발표할 때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미국 금리가 변하면 전 세계 자본의 흐름이 한순간에 바뀌고 각국의 환율과 주식시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게 되거든. 화면 전환. 금리가 높은 나라로 돈가방을 들고 달려가는 외국인 투자자들 애니메이션, 부스리, 금리가 통화 가치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자세히 파헤쳐 볼까? 어떤 나라가 금리를 높게 책정하면 전 세계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왜냐고? 높은 금리는 곧 높은 투자 수익을 의미하니까 투자자들은 당연히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하고 싶어 하거든. 예를 들어 한국의 금리가 5%인데 미국의 금리가 2%라고 해보자. 투자자들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서 이자를 더 주는 한국에 투자하려고 할 거야. 이 과정에서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화 가치가 쑥쑥 올라가게 되지. 즉,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들고 오면서 환율은 내려가게 되는 완벽한 공식이 성립해. 그럼 무조건 금리를 높게 올려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면 우리나라도 부자가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 금리를 무작정 높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절대 아니야. 외국인 투자자는 몰려오겠지만 반대로 국내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거든. 앞서 말했지, 금리는 돈을 빌리는 비용이라고. 금리가 높다는 건 기업이나 개인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진다는 뜻이야.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고 공장을 지으려고 대출을 받으려다가도 이자가 너무 높으면 부담스러워서 투자를 아예 포기하게 돼.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다가 엄청난 이자 폭탄을 보고 집 구매를 미루게 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기업은 일자리를 줄이고 사람들은 돈을 안 쓰니 경제활동이 팍팍 위축되면서 경제 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거야. 바로 이것이 중앙은행이 겪는 딜레마이자 가장 고통스러운 숙제야. 그래서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결정할 때 정말 살얼음판을 걷듯 신중하게 조정해. 만약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경기가 미친 듯이 과열되고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 너무 높아지면 금리라는 수도꼭지를 꽉 잠가서, 즉 금리 인상으로 경제를 차갑게 식혀야 해. 그래야 시장이 안정되니까. 반대로 경제가 너무 침체되어서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공장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 수도꼭지를 활짝 열어서, 즉 금리 인하로 경제가 활발히 돌 수 있도록 경제를 부양하는 처방을 내리는 거지. 자, 이제 뉴스에서 미국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올렸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그게 우리 지갑과 직장과 부동산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머릿속에 쫙 그려지지? 금리는 돈을 빌리는 사용료이자 경제 상황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야.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자본주의라는 거친 바다에서 순식간에 난파당할 수 있어. 오늘 배운 금리와 연준의 비밀 절대 잊지 마. 다음 4부에선 금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영혼의 짝꿍, 1달러는 어떻게 전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 권력, 즉 기축통화가 되었나, 환율의 모든 것에 대해 아주 시원하게 부숴줄게. 안녕? 자본주의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너희들의 영원한 경제 멘토, 부수리야. 3부에서 세계 경제 대통령 연준과 금리가 어떻게 돈의 흐름을 조종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했지? 그런데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마다 매일 검색해보는 거 있잖아. 바로 환율이야. 어제까지만 해도 1달러에 1,300원이었는데 오늘은 왜 1,350원이 되는 걸까? 그리고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도대체 왜 미국의 1달러가 전 세계 돈의 왕,
기축통화로 군림하고 있는 걸까? 4부에서는 1달러는 어떻게 세계 최고 권력이 되었나? 환율과 기축통화의 진짜 비밀을 아주 흥미진진한 역사와 함께 시원하게 붙여줄게. 꽉 잡아.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자. 과거 우리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돈이라는 건 지금과 개념이 완전히 달랐어. 돈은 실제로 은행에 가져가면 금으로 교환해주는 일종의 보증서였거든. 정부가 이 종이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줄게 라고 약속한 이 시스템을 전문용어로 금본위제라고 해. 이 제도가 오랫동안 유지된 이유는 간단해. 정부가 가진 금의 양만큼만 돈을 찍어낼 수 있으니까 돈을 마구 찍어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었고 나라 간의 환율도 지금처럼 널뛰기 하지 않았어. 그런데 세계 경제가 커지고 전쟁이 터지면서 문제가 생겼어. 베트남 전쟁 등 전쟁을 치르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금본위제에서는 금이 부족하면 돈을 더 찍어낼 수가 없는 거야. 결국 금고가 텅텅 비어버릴 위기에 처하자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폭탄선을 해버려. 이제 달러 가져와도 금으로 안 바꿔줘 라며 일방적으로 금본위제를 깨버린 거지. 이때부터 세상의 돈은 금이라는 든든한 뒷배였지 정부가 이건 돈이야 라고 선언하면 돈이 되는 불환화 화폐, 피아트머니 시스템으로 바뀌었어. 이게 되게 허황된 것 같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지폐로 우리가 치킨도 사 먹고 옷도 살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야. 우리 모두가 그 종이에 가치가 있다고 믿는 끈끈한 신뢰 때문이지.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수많은 나라의 돈 중에서 왜 하필 미국 달러가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절대 권력, 기축 통화가 된 걸까? 19세기까지만 해도 대영 제국 영국의 파운드화가 세계를 지배했지만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떠올랐어. 하지만 달러가 진정한 왕자를 굳힌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따로 있었어.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이야. 1970년대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들을 찾아가 기가 막힌 협정을 맺어. 앞으로 전 세계에서 석유를 거래할 때는 오직 미국 달러로만 계산해라 라는 룰을 만든 거야. 생각해봐. 한국이든 일본이든 독일이든 현대사회에서 공장을 돌리고 차를 굴리려면 무조건 석유가 필요하잖아. 그런데 석유를 사려면 오직 달러만 받겠대. 그럼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울며 겨자 먹기로 달러를 구해서 외환고유고에 산더미처럼 쏴둬야 해. 이렇게 전 세계가 달러를 원하게 되니까 달러의 가치는 무너지지 않는 절대 권력이 된 거야. 달러가 왕이라는 건 알겠고 그럼 환율은 왜 일 변할까? 첫 번째 원인은 3부에서 배운 금리야. 한국 금리가 5%고 미국 금리가 2%라고 쳐보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자를 더 많이 받으려고 자기가 가진 달러를 팔고 한국의 원화를 사서 투자하겠지. 원화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니 원화 가치가 쑥쑥 올라가고 반대로 달러 대비 환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정치적 안정성이고 경제적 예측 가능성이야.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내 돈이 안전한다거든. 아무리 이자를 10%씩 준다고 꼬셔도 내일 쿠데타가 날 것 같거나 정부가 갑자기 세금을 40%로 올릴 것 같은 나라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아.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그 나라 돈의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는 거지. 그럼 우리나라 돈 가치, 원화가 비싸지면 환율 하락으로 부자 되고 좋은 거네? 아니, 경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거든. 싱가포르처럼 식량과 에너지를 거의 100% 수입해야 하는 작은 나라는 자기 나라 돈의 가치가 강해야 수입 물건을 싸게 들여와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어. 하지만 중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돈의 가치가 너무 강해지면 큰일 나. 우리가 만든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의 해외 판매 가격이 훅 비싸져서 외국 사람들이 안 사게 되니까 수출 경쟁력이 뚝 떨어지거든.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환율이 너무 오르지도 너무 내리지도 않게 방어전을 펼치는 거야. 자, 정리해볼까? 결국 돈의 가치와 환율을 결정하는 본질은 그 나라 경제에 대한 신뢰야. 미국 달러가 강한 이유는 사람들이 미국 경제와 군사력,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믿기 때문이지. 반대로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처럼 정부가 경제를 망가뜨리면 아무리 이게 돈이다 라고 외쳐도 국민들조차 안 믿고 돈이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야. 오늘 환율과 달러의 딥한 역사 정말 재미있지? 다음 해외여행 갈 때 환전하면서 이래서 환율이 변하는군 하고 아는 척 좀 해봐. 자, 4부까지 거시경제의 큰 숲을 훑어봤으니 대망의 5부에서는 드디어 진짜 주식시장의 밑바닥으로 들어간다. 자본금 영원, 철순의 10평 카페로 완벽하게 이해하는 주식의 탄생과 시가총액의 편으로 돌아올 테니까 절대 놓치지 마. 거시경제의 숲을 지나 드디어 제5부부터는 우리가 진짜 돈을 버는 실전 주식시장의 밑바닥으로 들어간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차트의 빨간불, 파란불만 쳐다보고 시가총액이 뭔지 액면 분할이 뭔지도 모른 채 무작정 남들 따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 부스리가 아주 기가 막힌 스토리를 하나 들려줄게. 바로 철순의 10평 카페가 어떻게 시가총액 5천억 원짜리 상장 기업으로 변신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야. 이 이야기 하나만 완벽하게 이해하면 주식의 탄생부터 시가총액, 지분 희석, 그리고 액면 분할까지 모든 기초가 한 방에 박살날 거야. 자, 준비됐지? 출발! 제1장 빚 5천만 원의 철수, 주식을 발명하다. 서울 홍대 뒷골목,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짜리 10평 낡은 가게가 있어. 이 카페 사장님 철수의 통장 잔고는 0원이고 오직 은행빚만 5천만 원이 있지. 하루 매출은 고작 15,000원. 철수는 매일 밤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고 생각했어. 그런데 창업 6개월 차 기적이 일어났어. 커피가 미친 듯이 맛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거야. 월 순이익이 500만 원까지 치솟았지. 숨통이 트이는가 싶었는데 물리적 한계가 찾아왔어. 손님은 100명이 오는데 커피 머신은 하나고 철수 몸도 하나잖아. 확장을 하려면 당장 2천만 원이 필요한데 철수에겐 돈이 없었지. 철수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 첫째,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린다. 채권, 부채. 하지만 은행은 철수의 꿈이다 커피 맛엔 관심 없어. 이자 갚을 수 있어? 원금 언제 줄 거야? 이것만 묻지. 사업이 망해도 무조건 갚아야 하고 못 갚으면 빨간 딱지가 붙어. 게다가 철수는 이미 5천만 원 빚이 있어서 대출도 안 나왔어. 둘째, 친구를 꼬신다. 철수는 모아둔 돈이 있는 대학 동기 영희를 찾아가서 말해. 영희야, 2천만 원만 투자해줘. 대신 내 카페의 주인 자격을 나눠줄게. 이게 무슨 말이냐고? 지금 철수네 카페의 전체 가치, 노력, 레시피, 권리금 등을 8천만 원이라고 치자. 여기에 영희가 2천만 원을 더하면 카페의 전체 가치는 1억 원이 돼. 그럼 1억 원 중에서 영희의 돈 2천만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답, 20%야. 철수가 말하지. 영희야, 이제 이 카페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내가 80%, 너가 20%의 지분을 갖는 거야. 앞으로 버는 돈의 20%는 영원히 네 거야. 하지만 카페가 망하면 네 돈도 날아가는 거야. 영희는 고민 끝에 콜을 외쳐. 방금 철수와 영희가 맺은 이 계약, 회사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그 조각을 산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최고의 발명품, 주식, 스탁의 탄생이야. 주식은 나무의 뿌리, 그루터기를 뜻하며 회사를 뿌리째 여러 사람이 나눠 갖는다는 의미지. 제2장 검은 세단과 마법의 피자 조각, 지분 희석. 영희의 투자 덕분에 철수네 카페는 승승장구하며 강남까지 진출해. 그런데 어느 날 검은 세단을 탄 난자들이 철수를 찾아와 명함을 내밀어. 바로 거대 자본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 K벤처캐피탈이야. 그들은 엄청난 제안을 해. 사장님, 철수네 카페는 한국의 스타벅스가 될 겁니다. 전국의 매장을 100개로 늘리시죠. 저희가 100억 원을 투자할 테니까 회사 지분 20%를 주십시오. 100억이라니. 철수 심장이 쿵쾅거리는데 옆에 있던 지분 20% 주주 영희가 화들짝 놀라며 따져. 철수야, 쟤네한테 20% 떼어주면 내 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주식 뺏기는 거야? 자, 여기서 주식 초보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지분 희석의 마법이 시작돼. 기존 주주의 주식을 뺏어서 주는 게 절대 아니야. 마법의 피자 굽기로 설명해 줄게. 집중해. 전체 주식이라는 피자가 100조각 있어. 철수가 80조각, 80%, 영희가 20조각, 20%를 갖고 있었지. V씨가 100억을 내고 20% 지분을 요구하면 기존의 피자에서 뺏어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조각을 구워내야 해. 신주 발행. 기존의 100조각이 전체의 80%가 되고 V씨가 가져갈 몫이 20%가 되도록 새로운 25조각을 오븐에서 구워내는 거야. 그럼 전체 주식, 피자는 125조각이 되겠지. 철수는 똑같이 80조각, 영희도 20조각을 그대로 갖고 있어. 개수는 그대로야. 그런데 여기서 희석이 일어나. 전체가 125조각으로 늘어났으니 철수의 지분율은 80%에서 64%, 80 나누기 125로 쪼그라들고 영희의 지분율도 20%에서 16%, 20 나누기 125로 줄어들어. 영희가 펄쩍 뛰어. 아니, 내 지분 4% 어디 갔어? 나 손해본 거잖아. 이때 V씨 대표가 씩 웃으며 계산기를 들이밀어. 영희씨, 진정하세요. 저희가 20% 지분 25조각의 대가로 100억 원을 냈다는 건 이 회사 전체의 진짜 가치를 500억 원으로 평가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투자 전 영희의 지분 20% 가치는 2억 원이었어.
그런데 투자 후 영희의 지분율은 16%로 줄었지만 500억 원짜리 회사의 16%가 되니까 무려 8억 원이 된 거야. 내 피자 조각의 크기 비율은 작아졌지만 피자 한 판 자체가 라지 사이즈에서 초대형 패밀리 사이즈로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지. 이게 바로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 평가가 만들어내는 투자의 마법이란다. 제3장, 내 회사는 진짜 얼마짜리일까? 시가총액과 액면 분할. 100억 원이 입금됐으니 철수는 그 돈으로 당장 페라리를 살 수 있을까? 절대 안 돼. 그 돈은 개인 철수의 돈이 아니라 철수네 카페라는 법인 통장으로 들어간 회사의 돈이야. 이 돈은 약속대로 매장을 늘리고 직원을 뽑는 데 써야 해. 철수와 영희가 주식으로 진짜 현금을 만지려면 대중에게 이 주식을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운명의 달, 즉 주식시장에 정식으로 입장하는 IPO, 기업 공개, 상장을 해야 해. 상장을 하면 누구나 철수네 카페 주식을 살 수 있게 되거든. 철수는 벤처기업과 힙한 기업들이 모여있는 성장성 높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로 결정해. 상장 준비 막바지 증권사 직원이 물어. 대표님, 회사 전체 가치를 1,000억 원으로 잡았으니 1주당 가격, 공모가를 얼마로 할까요? 주당 10만 원씩 100만 주를 발행할까요? 아니면 주당 1만 원씩 1,000만 주를 발행할까요? 결국 회사 가치는 똑같은 1,000억 원이야. 하지만 주당 10만 원이면 대학생 같은 소액 투자자가 사기엔 너무 부담스럽잖아. 반면 주당 1만 원이면 오, 싼데? 치킨 한 마리 안 먹고 사볼까? 하는 심리가 생겨. 그래서 철수는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도록 주당 1만 원으로 결정해. 이게 바로 액면 분할의 원리와 같아. 과거 250만 원이 넘던 황제주 삼성전자가 5만 원짜리 국민주가 된 것도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사기 쉽게 피자를 50조각 잘게 쪼갠 것뿐이야. 여기서 초보 개미들의 90%가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를 알려줄게. A 회사는 주가가 10만 원인데 B 회사는 1만 원이네? A 회사가 10만 배 더 큰 회사구나. 천만의 말씀, 이건 완전히 틀린 생각이야. 회사 크기를 비교하려면 현지 주가만 봐선 절대 안 되고 반드시 시가총액을 봐야 해. 시가총액은 현재 주가 곱하기 발행된 총 주식수. 가령 주가가 100만 원인데 주식이 딱 10개뿐인 구멍학계 A기업의 시가총액은 1,000만 원이야. 반면 주가가 1,000원이라도 주식이 100만 개인 중소기업 B의 시가총액은 10억 원이지. 주가는 A가 1,000배 비싸 보이지만 회사의 실제 크기, 시가총액은 B가 100배 더 큰 거야. 피자 한 조각이 5,000원인 가게가 조각당 3,000원인 가게보다 무조건 큰 피자를 파는 게 아닌 것과 같은 이치지. 네이버 증권창을 켤 때 주가만 보지 말고 그 밑에 있는 시가총액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어. 자, 10평짜리 허름한 카페를 하던 철수가 피자 조각을 나누고 VC에 투자를 받아 지분은 희석되었지만 기업 가치를 폭발적으로 키워 결국 코스닥에 상장하는 스토리. 어때? 심장이 뛰지 않아? 주식은 단순한 도박이나 종이 쪼가리가 아니야. 누군가의 삐와 땀과 그리고 꿈이 담긴 사업의 소유권을 나누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가장 아름다운 경제적 약속이지. 오늘 철수네 카페 이야기를 통해 주식의 탄생, 지분 희석, 시가총액, 액면 분할까지 아주 완벽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었을 거야. 하지만 상장 첫날 철수네 카페 주식은 이제 철수의 손을 떠나 야수의 심장을 가진 트레이더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진짜 전쟁터로 들어가게 돼. 상한가와 하한가는 무엇인지, 호가창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다음 제6부 코스피 코스닥부터 상한가 하한가까지 주식 매매의 기술편에서 부수리가 이 주식시장의 살벌한 규칙들을 아주 시원하게 다 부숴줄 테니까 꽉 잡고 따라와. 지난 5부에서 철수네 10평 카페가 시가총액 100억 원짜리 회사로 코스닥에 당당히 상장하는 눈물겨운 스토리. 다들 기억하지? 상장 첫날 아침 9시 드디어 철수네 카페 주식이 세상에 공개됐어. 그런데 증권 앱을 딱 켰더니 빨간불, 파란불이 미친 듯이 번쩍거리고 숫자들이 정신없이 움직이지? 여기서부터는 야수의 심장을 가진 트레이더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진짜 전쟁터야. 그래서 오늘 제6부에서는 주식시장에 갓 입장한 주린이들을 위해 코스피, 코스닥부터 상한가, 하한가까지 주식 매매의 기술을 아주 시원하게 부숴줄게. 이것만 알면 너도 이제 당당한 주식 투자자야. 꽉 잡아! 제1장 내가 싸울 전쟁터 고르기. 코스피 vs 코스닥. 철수네 카페가 상장한 곳은 코스닥이었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크게 두 동네로 나뉘어 있어. 코스피. 여긴 상장 조건이 엄청 까다로운 대형마트나 명품 백화점이야.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덩치 크고 든든한 대기업들이 모여있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이야. 코스닥.
반면 코스닥은 상장 조건이 코스피만큼 빡세진 않아서 규모가 좀 더 작은 기업들이 주로 상장해. 바이오, IT, 게임 같은 중소벤처기업들이 모인 힙한 편집숍이나 전문 매장 느낌이지. 그래서 성장 속도도 빠르지만 그만큼 위아래로 움직이는 변동성도 훨씬 커. 네이버나 카카오도 처음엔 코스닥에서 덩치를 키웠다가 나중에 코스피로 이사, 이전 상장을 갔어. 제2장, 호가창이라는 이름의 떡볶이 가게 앞 줄서기. 자, 이제 주식을 사볼까?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주식을 사는 걸 매수, 빨간 버튼, 파는 걸 매도, 파란 버튼이라고 해. 빨간색은 사는 것, 파란색은 파는 것. 이것부터 확실히 기억해. 그런데 화면 가운데를 보면 숫자들이 빽빽하게 위아래로 쌓여 있지? 이걸 호가창이라고 불러. 호가란 나 이 가격에 살래 또는 이 가격에 팔래 하고 부르는 가격이야. 이건 마치 인기 만점 떡볶이 가게 앞에 줄 서 있는 손님들과 똑같아. 화면 왼쪽 아래에는 나는 3,000원에 살래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오른쪽 위에는 나는 3,500원에 팔래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지. 사려는 가격과 팔려는 가격이 딱 만나면 거래가 체결되는 거야. 주문을 넣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어. 시장가 주문. 지금 당장 아무 가격이나 좋으니 제일 빨리 태워주세요 하고 빈 택시를 덥석 잡아타는 것과 같아. 즉시 체결되지만 거래량이 적을 땐 내가 원하지 않는 비싼 가격에 사게 될 수도 있어. 지정가 주문. 나는 딱 10,000원에만 살 거야 하고 가격을 정해놓고 줄을 서는 거야.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있어서 초보자에게 안전하지만 그 가격에 팔겠다는 사람이 안 나타나면 거래가 안 될 수도 있어. 제3장. 주식의 하루 일기장. 캔들과 거래량. 차트를 보면 양초처럼 생긴 네모난 막대기들이 있지? 이걸 캔들 또는 봉차트라고 불러. 이 양초 하나에는 그날 하루 주식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4가지 핵심 숫자가 일기장처럼 다 담겨 있어. 시가. 아침 9시 장이 열릴 때 처음 거래된 시작 가격. 종가. 오후 3시 반에 장이 마감될 때 마지막으로 거래된 가격.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숫자지. 고가, 저가. 하루 중 가장 높았던 가격과 가장 낮았던 가격. 만약 종가가 시가보다 높게 끝나면 기분이 뜨거우니까 빨간색 양봉이 되고 종가가 시가보다 낮게 떨어져서 끝나면 기분이 차가우니까 파란색 음봉이 되는 거야. 참고로 미국은 상승이 초록색, 하락이 빨간색으로 우리랑 문화가 달라. 그리고 캔들 밑에 있는 막대 그래프는 거래량이야. 하루 동안 주식이 얼마나 많이 사고 팔렸는지 보여주는 선거 투표율 같은 거지. 평소 10만 주 거래되던 게 갑자기 100만 주 거래되면서 주가가 오른다? 이건 시장에 관심이 폭발했다는 아주 강력하고 믿을 만한 상승 신호야. 제4장. 주식시장의 속도 제한. 상한가, 하한가. 미국 주식시장은 하루에 100%가 오르든 90%가 폭락하든 가격 제한이 아예 없어. 그래서 자고 일어났더니 휴지 조각이 되는 무서운 일도 생기지.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초보 투자자들을 극단적인 폭등이나 폭락의 공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즉 속도 제한이 있어. 바로 전날 종가 기준으로 위아래 딱 30%까지만 움직일 수 있게 법으로 막아둔 거야. 하루에 30% 끝까지 꽉 채워서 오르면 상한가를 쳤다고 해. 반대로 하루에 30% 밑바닥까지 떨어지면 하한가를 쳤다고 하지. 가끔 밤사이에 엄청난 뉴스가 터져서 아침 장이 열리자마자 전날 종가보다 훌쩍 뛴 가격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갭 상승, 반대로 갭 하락이라고 불러. 부스리. 자, 어때? 매수, 매도, 시장가, 종가, 상한가. 복잡해 보이던 주식의 화면이 이제 마치 친숙한 떡볶이 가게나 마트처럼 보이지 않아? 오늘 배운 이 매매의 기초 용어들을 머릿속에 장착했다면 드디어 진짜 주식을 사고 팔 준비가 끝난 거야. 하지만 잠깐, 주식을 살 줄 안다고 아무 회사나 막 사면 어떻게 될까? 내가 산 회사가 껍데기뿐인 깡통인지 아니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지 건강검진을 해봐야겠지? 그래서 다음, 내 주식은 비쌀까 쌀까? PER, PBR, ROE 가치평가 3초 감별법을 들고 올게. 지난 6부에서 상한가, 하한가, 그리고 캔들과 호가창까지 주식 매매의 기술을 완벽하게 마스터했지? 자, 이제 주식을 사고 파는 방법은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 친구들이 야, 이 주식 진짜 대박이래 라고 속닥거릴 때 묻지마 매수를 누르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어. 바로 주식 건강검진이야.
병원에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며 우리 몸의 건강을 확인하듯 주식시장에서도 기업의 건강과 가치를 진단하는 필수 숫자들이 있거든. 제7부에서는 복잡한 재무제표를 몰라도 딱 3초면 내 주식이 비싼지 싼지 감별해내는 마법의 지표, PER, PBR, ROE, 가치평가 3초 감별법을 아주 속 시원하게 부숴줄게. 이것만 알면 너도 이제 껍데기뿐인 깡통 주식은 완벽하게 걸을 수 있어. 귀 쫑긋 세우고 따라와. 제1장, 내가 투자한 돈 언제 본전 뽑지? PER, 주가수익 비율. 첫 번째로 알아볼 지표는 주식 투자의 알파이자 오메가, PER, Price Earning Ratio, 주가수익 비율이야. 영어 약자가 어렵다고? 걱정 마. 딱 한 문장만 기억해.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가? 자, 내가 장사가 아주 잘 되는 떡볶이 가게를 1억 원에 인수했다고 치자. 이 가게가 1년에 딱 1,000만 원의 순이익을 벌어다줘. 그럼 내가 투자한 1억 원의 본전을 뽑으려면 몇 년이 걸릴까? 그렇지, 딱 10년이 걸리지. 이때 이 떡볶이 가게의 PER은 10배가 되는 거야. 주식도 똑같아. 주가를 1주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주당 순이익, EPS로 나눈 값이 바로 PER이야. 철순의 탑의 주가가 3만 원인데 1년에 주식 1주당 3,000원을 벌어준다면 본전 뽑는데 10년이 걸리니 PER은 10배가 되는 거지. 만약 주가가 미친 듯이 폭등해서 30만 원이 됐는데 버는 돈은 그대로 3,000원이라면 본전 뽑는데 100년이 걸리니 PER은 100배. 이건 엄청난 고평가, 거품 상태인 거야. 반대로 주가가 15,000원으로 떨어졌다면 5년이면 본전을 뽑으니 PER은 5배. 아주 매력적인 저평가 상태가 되는 거지. 오, 그럼 무조건 PER이 낮은 주식만 주워 담으면 부자가 되겠네? 천만의 말씀. 여기서 초보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함정이 있어. 업종마다 평균 PER이 다 다르거든. 공장이나 기계 없이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IT나 소프트웨어 업종, 미래의 꿈을 먹고 자라는 바이오나 로봇 산업은 기본적으로 PER이 30배, 50배로 아주 높아. 사람들이 이 회사는 지금은 본전 뽑는데 50년 걸리지만 내년에는 수익이 2배, 내후년은 4배로 폭발할 거야 라는 성장성을 믿고 비싼 값을 기꺼이 지불하기 때문이지. 반면에 성장이 멈춰버린 전통 제조업이나 은행 같은 업종은 PER이 4, 5배로 아주 낮아. 그래서 PER은 반드시 같은 업종, 경쟁사들끼리 비교해야 해. 명심해, 싼 주식은 싼 이유가 있는 법, 무작정 싼 게 비지떡일 수도 있다는 사실. 제2장, 이 회사가 망해서 다 팔면 얼마가 남지? PBR, 주가 순자산 비율. 두 번째 지표는 회사가 가진 진짜 재산의 가치를 보여주는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야. 이것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딱 중고차 시세로 생각하면 돼. 어떤 자동차의 장부상 가치가 2천만 원이라고 치자. 그런데 중고차 시장에 가보니 딜러가 이 차를 1,500만 원에 팔고 있네? 장부 가격보다 훨씬 싸지. 원래 가치의 0.75배의 세일에서 파는 셈이잖아. 이때 이 자동차의 PBR은 0.75배가 되는 거야. 주식시장에서도 주가를 1주당 순자산, BPS로 나눠서 PBR을 계산해. PBR이 1 미만이라는 건 회사가 가진 현금, 건물, 공장 등 진짜 재산 가치보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가 더 싸가는 뜻이야. 한마디로 박앤세일 중이라는 거지. 극단적으로 말해 PBR이 0.5배인 회사는 지금 당장 회사를 통째로 사서 쪼개 판 다음 빚잔치를 하고 주주들에게 돈을 나눠줘도 내가 투자한 돈의 2배를 벌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 대박! 그럼 PBR이 0.1 이하인 0.2배 이런 주식만 무조건 사면 되겠네? 아니, 이번에도 조심해야 해. 극단적으로 PBR이 낮은 데는 다 그만한 슬픈 이유가 숨어 있거든. 회사가 가진 자산이 번화가의 금싸라기 땅이나 든든한 현금이라면 최고지. 하지만 만약 그 자산이 전기차 시대에 아무도 안 쓰는 내연기관 엔진 공장이나 유행이 지나서 창고에 썩어가는 악성 재고라면 어떨까? 이런 자산은 팔려고 내놔도 아무도 안 사는 좌초 자산에 불과해. 그래서 PBR이 낮다고 무턱대고 사면 안 되고 반드시 다음 소개할 세 번째 지표와 짝꿍으로 봐야만 해. 제3장, 워런 버핏의 최애 지표. 내 돈으로 얼마나 벌었니? ROE, 자기자본 이익률. 대망의 세 번째 지표.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이 주식을 고를 때 가장 사랑하고 집착한다는 마법의 지표. 바로 ROE, Return on Equity, 자기자본 이익률이야. ROE는 아주 심플하고 직관적이야.
회사가 주주의 돈, 즉 내 돈으로 장사를 해서 1년에 얼만큼의 수익을 냈느냐를 퍼센트로 보여주는 거지. 여기 똑같이 100억 원의 자본을 가진 A회사와 B회사가 있어. A회사는 100억 원을 굴려서 1년에 10억 원의 순이익을 벌어들였어. 그럼 ROE는 10%야. 그런데 B회사는 똑같이 100억 원을 가졌는데 겨우 2억 원밖에 못 벌었네? 그럼 ROE는 2%야. 너희라면 어떤 회사에 투자할래? 당연히 똑같은 돈을 쥐어줬을 때 돈을 팍팍 불려오는 A회사겠지. ROE가 2%인 B회사는 은행 예금이잖아. 미국 국채금리 4에서 5%보다도 돈을 못 버는 최악의 회사야. 그 위험한 주식시장에서 기껏 2% 먹자고 투자할 바에는 그냥 은행에 예금하는 게 훨씬 이득이잖아. 그래서 ROE는 높으면 높을수록 무조건 좋아. 경영진이 주주의 자본을 아주 효율적으로 굴리고 있다는 증거거든. 참고로 워런 버핏 형님은 ROE가 최소 15% 이상 꾸준히 나오는 훌륭한 우량 기업을 아주 선호한단다. 제4장 부수리의 실전 주식 건강검진 3초 감별법. 자, 그럼 이 세 가지 지표를 짬뽕해서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3초 감별 콤보를 알려줄게. 이것만 알면 너도 이제 가치 투자자의 길에 들어선 거야. 회사가 꾸준히 돈을 잘 벌면서 이익이 매년 늘어나고 주주의 돈으로 은행 예금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뽑아내는 고 ROE 기업인데 경쟁사들보다 주가는 저렴해서 PER은 상대적으로 낮고 회사가 가진 실제 재산 가치보다도 싸게 거래되어 PBR이 1매로 떨어져 있다면 이건 완벽한 박앤세일. 돈도 잘 벌고 성장도 하는데 시장에서 억울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 확률이 아주 높아. 이런 주식을 발견하면 무조건 장바구니에 담아야겠지. 지금 당장 네이버 증권 앱을 켜서 아무 종목이나 검색해봐. 스크롤을 살짝만 내리면 오늘 배운 PER, PBR, ROE, EPS가 보기 좋게 딱 정리되어 있을 거야. 어때? 그동안 뉴스나 주식창을 볼 때마다 외계어 같아서 머리 아팠던 PER, PBR, ROE가 떡볶이와 중고차로 생각하니까 3초 만에 쏙쏙 들어오지. 주식은 옆부서 김대리가 이거 무조건 뜬대 한다고 사는 게 아니야. 남의 말 듣고 소중한 내 피 같은 돈을 태우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야. 오늘 배운 이 가치평가 지표들로 회사가 진짜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주가가 너무 거품이 끼진 않았는지 너의 두 눈으로 직접 건강검진을 해보길 바래. 하지만 이 주식시장에는 우리의 멘탈을 탈탈 터는 또 다른 무시무시한 세력의 무기가 하나 더 숨어 있어. 내가 갖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팔아서 주가를 찍어 누르는 합법적 마법. 다음 제8부, 개미들을 울리는 공매도, 숏셀링과 숏커버링, 세력들의 쩐의 전쟁 편에서 부수리가 이 살벌한 공매도의 세계를 시원하게 부숴줄 테니까 다음 시간에도 꼭 출석 체크해.